반갑습니다.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윤리와 사상 해설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는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드디어 정말 대수능 이렇게 치루어졌습니다. 지금 총평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딱 수능시험다운 그러한 문항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딱히 이런 데서 문항이 출제됐어? 라고 이렇게 친구들이 깜짝 놀랄 만한 출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고 우리가 열심히 대비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주로 출제가 이루어졌죠. 하지만 역시 수능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기출문제집에서도 그 어떠한 연계교재에서도 그렇게 정확한 표현을 탁 일치해서 찾지 못하는 것처럼 정말 이런 표현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걸 하는 그런 낯선 표현들이 군데군데 있는 그런 시험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번 문항부터 20번 문항까지 역시 평가원에서 가장 공을 들여서 정성껏 출제한 20개의 문항 선생님하고 같이 살펴보면서요. 이미 시험을 치루었던 친구들에게는 다시 한번 자신의 윤사를 마무리하는 수능 윤사를 마무리하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예비 수험생 친구들에게는 수능이 이런 거구나. 내가 방향성을 이렇게 잡고 공부해야 하는구나 를 알 수 있는 또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번 문항부터 선생님과 함께 꼼꼼하게 또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항입니다. 다음 가상편지 레슨 고대 동양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고대 동양사상가가 소개되어 있네요. 우리 학생들에게 학생 여러분 호연지기를 잘 길러 나가야 합니다. 자, 호연지기 호수처럼 크고 넓고 굳세고 바른 도덕적인 기계를 떠올리시면 되겠죠? 친구들 맹자라고 하는 거 쉽게 찾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호연직이란 지극히 크고 강한 기계, 즉 용기인데 올곧음으로써 기른다면 하늘과 땅 사이를 가득 채우게 되죠. 그 기계, 그 용기의 댐댐이는 바로 의와 도입니다. 의와 도가 없으면 위축되고 말죠. 그러니 호연지기를 함양하려면 의와 도에 맞는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귀를 누려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빈천에 시달려도 의지가 변함이 없으며 위세와 무력 앞에서도 지조를 굽히지 않는 사람,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자, 1번 문제 너무 훈훈하죠? 아마 이렇게 출제하시는 분들이 윤사 시험을 치르는 모든 친구들에게 정말로 해주고 싶었던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맹자의 목소리를 빌어서 여러분을 응원하는 멋진 또 문항을 출제해 주셨습니다. 자, 맹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 한번 찾아볼게요. 1번입니다. 교육을 통해 자신의 선천적인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하고 화성기위라고 주었습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 성선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선천적인 본성을 변화시키면 안 되죠. 잘 함양하고 유지하고 확충하고 실현해야 되겠습니다. 1번은 성학설을 주장했던 순자의 주장과 가장 가깝겠죠. 2번입니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개정해 삼학을 습관화해야 한다. 불교의 생활 자세가 소개되어 있네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절대적인 경지라고 하면서 여기 지금 소요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절대적 자유의 경지, 소요, 바로 장자가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4번입니다.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옳은 행위를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그렇죠? 도리, 즉 인간으로서의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올바른 의를 꾸준히 실천하세요 라고 우리 편지에서 사상가가 강조했죠. 맹자가 강조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에 호연지기를 기르는 방법으로 맹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의를 수집하는 것, 마치 우표를 수집하듯 의로운 행동을 반복적으로 실천해서 수집하는 집의까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친소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해야 한다. 가깝고 멀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는 겸에는요. 묵자가 주장한 내용이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2번 볼게요.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 갑을의 가상대화이다. 갑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근대 서양 사상가가 두 분이 등장하셨네요. 갑이 이야기합니다. 공감원리는 우리의 모든 소감들로 하여금 강한 승인과 강한 불승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소감들 안으로 아주 깊게 들어오고 또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소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죠? 소감, 이 감이라고 하는 게 느낀다, 감정이잖아요. 그동안은 주로 감정, 정서 이런 표현들로 주로 흉의 사상들을 출제하실 때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번 수능에서는 소감이라고 하는 워딩이 출제가 됐습니다. 공감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갑은 흉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을이 응수합니다.
공감 원리는 쾌락을 증가시킨다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승인하려는 성향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행동을 승인합니다. 반면에 나의 공리 원리는 강도, 지속성 등에 의해 계산되는 쾌락을 증가시키는 경향에 근거하여 승인합니다. 자, 을은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말하는 공감의 원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의 공리의 원리에 대해서 나는 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을은요, 강도, 지속성 등에 의하여 계산되는 양적 쾌락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공리의 원리를 주장했던 양적 공리주의자 벤담이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1번입니다. 선악구별은 행위에 적용될 뿐 성품에 적용될 수 없다. 자, 휴문요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선악의 구별 자체는 감정이 하는 거야. 그쵸? 그런데 그런 감정이 언제 느껴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위나 성품 혹은 어떤 사람의 행위나 품성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시인과 그렇죠. 불시인의 부인의 감정에 따라서 선악은 구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수능특강, 올해 연계교재 수능특강 104페이지에도요. 굉장히 이런 휴미에 대한 부분들 디테일하게 기술이 분명히 되어 있었고요. 우리가 수능특강 강의 꼼수체크 강의를 하거나 또 수능 완성의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 차례 강하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자, 휴미 이야기하는 선악구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위와 성품을 바라볼 때 느끼는 시인과 부인의 감정으로 인해서 구별될 수 있는 것이다. 행위와 성품 모두에 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행위에 적용될 뿐 성품에는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진술이 틀린 내용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2번 볼게요. 이성은 정념이 기초하고 있는 믿음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다. 자, 많은 친구들이 2번이 좀 헷갈렸었죠. 자, 이성이라고 하는 것, 휴미에게 있어서 이성은요, 그 자체로는, 그 자체 이성만으로는요, 어떤 도덕적인 행위의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없고요. 또 이성 자체를 가지고는 선과 악을 우리가 구별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단, 이성은 감정, 즉 정념의 보조적인 역할은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죠? 자, 그 보조적인 역할이 바로 뭐야? 우리 이성은요, 무엇이 팩트이고 팩트가 아닌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는 우리 이성을 통해서 구별하는 거잖아요. 자, 참과 거짓, 그것이 팩트이냐 팩트가 아니냐를 가려낼 수 있는 거. 즉, 정념이 기초하고 있는 믿음의 진짜, 가짜, 그 진위를 가려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휴미, 이성의 역할을 전체적으로 부정한 건 아니잖아요. 정념을 돕는 이런 보조적인 역할 분명히 인정합니다. 3번입니다. 쾌락은 행위의 목적일 뿐 행위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자, 공리주의자인 벤담은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목적이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동기나 원인도 무엇이에요? 그렇죠. 쾌락을 증가시키고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 자체를 하는 거잖아요. 제시문에서도 분명히 강도, 지속성 등에 의해 계산되는 쾌락을 증가시키는 경향에 근거하여 승인되는 공리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즉, 쾌락이라고 하는 건 어떤 행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겠죠. 4번입니다. 쾌락의 증가는 선이지만 고통의 감소는 선이 아니다? 아니죠. 공리주의자들에게는 쾌락의 증가도 선이고요. 고통의 감소도 물론 선이 됩니다. 왜? 고통은 악이기 때문에 그 악을 감소시키는 것, 그것은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5번입니다. 공감 원리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보편적인 원리이다. 휴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분명히 벤담은 나는 공감 원리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나의 공리의 원리가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원리로서 작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벤담이 긍정할 만한 내용이 아니죠. 벤담에게는 공감 원리가 아니라 공리의 원리였습니다. 자, 2번 문항 친구들 많이 어려웠을 텐데요. 연계교재의 중요성이 정말로 많이 나타난 그런 문항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흉과 벤담을 자꾸 엮어서 벤담이 휴의 어떤 부분을 비판했는지에 관해서는요, 우리 수능 완성에서 계속적으로 관련된 문항들이 출제가 됐어요. 자, 수능 완성 여러분들 68페이지에 보면요, 이렇게 벤담과 휴을 묶어서 같이 문항이 출제가 되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수능 완성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이 앞에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연계교재가 진짜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 좀 다시 한번 가져가는 그런 문제가 되길 바랍니다. 자, 3번 볼게요.
고대 서양 사상가,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으로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쾌락주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아타락시아를 행복으로, 쾌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삶이 즐거우려면 우리의 정신에서 신과 죽음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몰아내야 합니다. 라고 보았던 에피쿠로스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자, 을 볼게요. 행복은 고통의 부재이며 불행은 쾌락의 결핍이다. 자, 기본적으로 고통이 없는 것이 행복이고요. 불행은 쾌락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갑의 쾌락주의 노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대 행복의 원리, 즉 공리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리의 원리, 최대 행복의 원리는 사람들이 가능한 한 고통이 없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대한의 쾌락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바로 2번에서 벤담이 나와서 친구들이 3번에 미리 연속해서 나왔네, 신기하네 하면서 푼 친구들 있죠? 자, 을은요, 네, 우리가 양적 쾌락뿐만 아니라 질적, 쾌락의 질적 차이,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인정해야 한다라고 보았던 질적 공리주의자 밀의 입장이 되겠네요.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즐거운 삶을 위해서 이성적인 숙고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에피쿠로스는 즐거운 삶을 위해서 이성적인 숙고가 사려 깊음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신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징벌을 내린다? 아니요. 이런 생각이 바로 신과 죽음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었어요. 자, 그렇게 징벌을 내리지 않고요. 에피쿠로스는요. 신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자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신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라 라고 에피쿠로스는 이야기했습니다. 3번입니다. 고상한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감각 이외의 능력도 필요하다. 그렇죠. 미리 이야기하는 질적으로 높은 고상한 쾌락은 정신적인 쾌락이죠. 이런 정신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감각 이외의 정신적인 능력이 필요하죠.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행복을 바라는 인간의 본성은 도덕 원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아니요. 밀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행복의 원리, 최대 행복의 원리가 행복을 바라는 인간의 본성에서 기인하고요. 그것이 도덕 원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공리주의자였습니다. 사회 전체의 쾌락을 증진시키는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다. 자, 우리 에피쿠로스는 사회 전체의 행복에 대해서 말한 바 없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쾌락, 에피쿠로스의 행복은 어디까지나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공통점이라고 볼 수 없겠네요. 자, 4번 넘어가 볼게요. 고대 동양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입니다. 열반이란 탐진치, 즉 삼독이네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사라져서 모든 번뇌가 영원히 사라진 것이다. 즉 모든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바로 열반이다. 열반을 얻는 도가 곧 발정도이니 갈고 익히며 또 닦고 익혀야 한다. 고대 동양 사상가 석가모니의 초기 불교 사상이 소개되어 있네요. 을입니다. 지인은 천지 본연의 모습을 따르고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여 무한한 세계에 논이는 자이다 하면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논일, 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지인 나왔고요. 본연의 모습에 순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요, 유라고 하면서 논인다 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면 누구라고 했었죠? 그렇지, 장자라고 우리 공부했습니다. 자, 옳은 것 찾아볼게요. 1번입니다. 만물이 불변함을 깨닫지 못한 데서 고통이 발생한다. 뭐가 틀렸지? 그렇죠. 불교는 만물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정 불변하는 실체는 없다. 만물이 끊임없이 생멸하면서 변화한다는 걸 오히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 발생한다라고 보죠. 열반에 이르더라도 무명에서 비롯된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아니죠.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열반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모든 고통이 영원히 소멸한 것이죠. 따라서 열반에 이르면요. 고통은 사라집니다. 도는 만물의 근원일 뿐 만물에 내재하지 않는다? 아니요. 장자는 뭐라고 얘기했어? 도라고 하는 건 만물의 근원이고 모든 만물에 내재한다. 자, 도라고 하는 건 기왓장에도 들어있고 어때요? 작은 개미에게도 들어가 있고 땅강아지에게도 들어있고 심지어는 오줌이나 똥에도 도가 들어있다라고도 이야기했잖아요. 아, 도라고 하는 건 만물에 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만물은 본성의 차이로 말미암아 서로 우열이 있다?
아니죠. 장자는요, 모든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재물의 경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열 인정하지 않겠죠? 자, 석가모니와 장자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인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수양이 필요하다고 하죠. 석가모니는 나에 집착하는 아집에서 벗어날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요. 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신의 감각이나 자신의 어떤 이러한 감각에 의존한 이러한 어떤 판단으로부터 좀 벗어나서요. 네, 자기 중심적인 집착에서 벗어나는 이런 수양을 이야기하죠. 장자가 흔히 말하는 물, 일체의 경지가 바로 이런 것이잖아요. 나와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가 되는 이러한 경지는요. 자기 중심적인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수양을 장자가 긍정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5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은 영명뿐이다. 사랑할 수 있고 의로울 수 있으며 예의 바를 수 있고 지혜로울 수 있는 능력이라면 인간이 타고난 것이다. 하지만 하늘이 인의 예지라는 4가지 알맹이를 인간의 본성 속에 부여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즉 인의 예지는 본성이 아니다. 즉 어때요? 성리학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의 예지라고 하는 명칭은 반드시 일을 행한 이후에 실천한 이후에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는요. 맞아요. 정약용이었습니다. 자, 정약용 이렇게 단독 문항으로 그것도 3점짜리 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1번 볼게요. 사덕 인의 예지는 하늘이 인간에게만 부여한 도덕 법칙이다. 자, 정약용은 기본적으로 인의 예지가 하늘이 인간에게 어떤 도덕 법칙으로서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거리가 멀죠. 2번입니다. 자주직권은 스스로 선을 실천해야 생기는 권능이다. 자, 정약용은요.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본성을 부여할 때 선과 악을 스스로 주인되게 선택하여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인 자주직권을 부여해 주었다라고 보죠. 따라서 정약용에게 있어서 자주직권은 어떤 거였어? 그렇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였죠. 자, 올해 계속해서 평가원에서 육모, 구모 이런 시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약용의 자주직권은 어때요? 네, 타고나는 것이다. 하늘이 모든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부여해 주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는 점을 계속해서 출제하겠다는 그러한 암시를 주었었죠. 자, 여전히 그대로 그런 내용들이 5번 문제 2번 선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실천에서 생기는 그런 권능이 아니라 타고나는 권능이었죠. 3번입니다. 사덕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영지의 기호이다. 자,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영지의 기호가 본성이라고는 보았어요. 하지만 그건 사덕이 아니죠. 자, 4번입니다. 인간은 선한 기호의 본성과 악한 기호의 본성을 함께 타고난다. 자, 이런 선지들 우리가 처음 보는 선지. 그래서 약간 갸우뚱하고 막 여기 함정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선지인데 찬찬히 볼게요. 자,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기호야. 그 기호에는 형부의 기호와 영지의 기호가 있었죠. 자, 영지의 기호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부끄러워하는 그런 기호였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이 중에서 뭐 어떤 영지의 기호는 선한 기호고 형부의 기호는 악한 기호야 이렇게 얘기한 바 없죠. 이렇게 선한 기호의 본성과 악한 기호의 본성을 함께 타고난다? 아니요. 우리를 혼돈에 빠뜨리게 하는 하나의 오답 선지일 뿐 정약용의 사상과 전혀 거리가 멉니다. 5번 볼게요. 12지심, 즉 4단을 의미하죠. 4단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선한 마음이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정약용은 모든 사람이 4단을 가지고 태어난다. 4단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선한 4가지 마음이다. 그래서 사심이라고도 부른다.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5번의 답은 5번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 2, 3, 4의 선지가 헷갈려, 모르겠어, 당황스러워, 수능 시험인데 막 벌써 너무너무 당황스러워 이런 친구들이 있었죠. 하지만 5번에 확실한 답이 있었기 때문에 개념 정리가 확실하게 된 친구들은 다소 유혹적으로 느껴진 이러한 오답 선지들을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습니다. 자, 5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6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도에 들어가는 방법은 많지만 요약해서 말하면 도노와 점수뿐이다. 자, 도노 점수를 이야기한 한국 불교 사상가는 지누리 되겠죠.
도노 돈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도 과거 여러 생애에 걸쳐 도노한 이후에 점수했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은 도노 점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을은 이야기합니다. 수행 방법이 많지만 처음 수행에 들어갈 때는 1심에 진여문에 의하여 지행을 닦고 생멸문에 의하여 관행을 일으킨다. 자, 이 둘을 함께 운용하면 모든 실천 수행이 여기에 갖추어지게 된다. 즉 1심의 관점에서 보면 진여문이나 생멸문이나 어때요? 둘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1심 사상을 이야기했던 그렇죠. 한국 불교 사상가 한국의 큰 스님 원효의 주장이 되겠죠. 자, 옳은 것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신의 불성을 단번에 깨달은 후에도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합니다. 자, 내 안에 이미 완성된 부처가 있었어. 아, 내가 불성으로서의 본성을 갖고 있었어. 이런 것들을 단번에 깨달은 후에도, 즉 돈오한 후에도 점수가 필요하다. 돈오 점수. 가장 대표적인 진울의 주장이잖아요. 6번의 답은 우선 1번입니다. 2번 볼게요. 정을 닦고 해를 나중에 닦아야 습기가 사라집니까? 자, 습기가 사라지게 하는 수행, 그것이 바로 점수인데 그 점수의 요체는 정해 쌍수잖아요. 정과 해를 함께 수행하는 거잖아요.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에가 아니라 정과 해를 함께 닦는 정의 쌍수를 이러한 점수의 요체로 보기 때문에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원유의 내용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1심에서 보면 진여와 생멸은 그 근본이 다르다. 지금 방금 아니라고 했잖아. 진여문과 생멸문은 결국 1심으로서 절대 불이한 것이잖아요. 아, 그 근본이 다르다. 틀렸습니다. 중생과 부처의 마음이 본래 다르지만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아니에요. 진여와 생멸이 본래 둘이 아닌 것처럼 절대 불이한 것처럼 깨달은 중생이나 깨닫지 못한 중생이나 깨달은 부처의 마음 역시 어때요? 같은 일심으로서 절대 불이한 것이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마음 밖의 진리를 찾아 깨우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자, 뭐가 틀렸지? 좋아요. 마음 밖의 진리라고 하는 표현이 틀렸죠. 진울이나 원효 모두 다 대승불교의 사상가들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마음속에 내 불성이 있다. 자기 마음 안에서 그렇죠. 그런 불성이 있음을 깨닫는 그런 진리가 필요하겠죠. 마음 밖에서 막 진리를 찾는 것에 대해서 두 사람의 공통점으로 볼 수 없겠네요. 자, 7번 넘어가 볼게요. 고대 동양 사상가 갑과 을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지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갑입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실패하고 움켜잡는 사람은 잃는다. 그런 까닭에 성인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으므로 하면서 무위라고 지금 힌트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함이 없고 움켜잡음이 없으니 잃음이 없다. 무언가를 막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잃어버리고 실패하지만 성인은 어때요? 무위하기 때문에 실패함이 없고 잃음이 없대요. 그렇죠. 우리 무위자연을 이야기했던 고대 동양 사상가 바로 도가를 정립한 노자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 알 수 있겠죠? 을 보겠습니다. 그릇은 옹기장이의 작위로 생기는 것이지, 즉 옹기장이가 열심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생기는 것이지 그 사람의 본성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것처럼 예의라고 하는 것도 성인이 이렇게 작위로 만들어내서 생기는 것이지 그 사람의 본성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즉 인간의 본성에는 예의와 같은 그러한 도덕성은 없는 것이고 인간이 예의를 실천할 수 있는 건 성인이 어때요? 그 예의를 제정해서 그것을 우리가 후천적으로 교육하고 학습함으로 어때요? 본성이 교화되어서 이렇게 예의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하는 성악설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 순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는 지금 모두가 어떤 대답? 네, 아니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찬찬히 한번 이 두 사상가가 어떻게 대답했을지 각각의 질문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인격 수양을 위해서 후천적인 노력이 필요한가? 자, 당연히 순자는 맞죠.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하니까요. 자, 노자는 어떨까? 여러분들 중에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강조하는데요. 도가 사상가들이 인위적인 것을 싫어했다라고 해서 수양 자체를 반대했다라고 보면 안 되죠. 자, 인위적인 것을 덜어내는
그 무위자연, 무위의 삶을 실천하는 그러한 수양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죠. 자, 노자 역시 인격 수양을 위해서 후천적인 노력, 이러한 수행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1번은 네, 어때요? 둘 다 긍정의 대답을 할 그런 말이 되겠네요. 질문이 되겠네요. 2번 볼게요.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 본성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일단 누군 틀렸다. 순자 틀렸어요. 자, 하늘은 우리한테 도덕적 본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니까요.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이니까요. 게다가 순자는 하늘의 일과 인간의 일은 다르다. 천인, 분이를 이야기하면서 하늘은 물리적인 자연 법칙일 뿐 우리에게 도덕성을 부여해주는 도덕 규범의 원천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럼 노자는 어떨까? 여러분, 노자가 우리한테 도덕적 본성이 있다고 생각했나요? 아니죠. 노자는 오히려 도덕, 비도덕, 선, 악 그렇게 자꾸 구분하는 그런 구분 자체가 인위적이다라고 하면서 비판하잖아요. 따라서 노자는요. 우리 인간이 뭐 하늘로부터 도덕적 본성을 부여받았다? 이거 너무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해석이다라고 생각하죠. 노자에게 있어서 하늘도 그저 자연입니다. 스스로 그러한 자연이지 그것을 도덕, 비도덕, 선, 악 이렇게 구분하는 것, 이런 인위적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노자도 반대할 거예요. 모두가 부정에 대답할 질문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7번의 답은 우선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볼게요. 사람의 귀천과 상하를 구분하여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가? 자, 우리 순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자는 예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그 예라고 하는 건 뭐였지? 그렇지. 각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귀천과 상하, 또 유교는 기본적으로 존비와 친소 이런 것들을 구분하잖아요. 위아래를 잘 구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순자가 말한 예치였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순자의 예치는요, 사람들마다 직분의 어떤 한계를 정해서 그것에 따라서 욕구를 절제할 수 있도록, 절제하면서 충족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잖아요. 순자는 사람의 위아래를 구분해서 나라를 다스릴 것을 이야기하죠. 따라서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겠네요. 자, 노자는 아무래도 반대했을 가능성이 높죠. 4번입니다. 성인은 예의를 제정하여 사회 혼란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죠. 순자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노자는 어때요? 이런 예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위적인 규범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제정해서 사회 혼란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 이런 건 아니다 라고 볼 거예요. 자, 5번입니다. 이상적인 통치는 백성의 무지와 무욕을 지향하는가? 네, 노자는 그렇게 생각하죠. 노자가 꿈꾸었던 소국가미는 백성의 무지와 무욕을 지향하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우리 순자는요, 이렇게 백성들을 무지하게, 이렇게 무욕하게 이렇게 두어야 한다라고 보진 않을 거예요. 따라서 모두가 부정에 대답할 질문은 2번이 되겠네요. 자, 8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갑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따라 제시된 논증은 세계를 인간 사유에 예속시키고 인간의 사유를 언어에 예속시킬 뿐이다. 이런 그릇된 논증은 우상을 보호하는 방책에 불과하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3단 논법, 즉 연역법의 기초가 되죠. 자, 그러한 연역법을 지금 계속해서 비판하면서 이런 잘못된 논증들이 우상을 보호하는 방책에 불과하다. 우상은 타파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참된 귀납법을 주장했었던 베이컨이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을 볼게요. 모든 것이 의심스럽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의심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아는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철학의 제1원리이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렇죠. 존재한다를 이야기했었던 데카르트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귀납법을 이야기했던 경험주의 사상가 베이컨, 그리고 연역법을 이야기했던 이성주의 사상가 데카르트. 아주 전형적으로 묶이는 문제이고요. 어렵게 출제될 리가 없는 파트인데 지금 3점짜리 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같이 한번 선지 볼게요. 1번입니다. 자연에 대한 지식은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다. 자, 1번 친구들 어땠나요? 자, 베이컨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명언이 뭐죠? 아는 것이 힘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무엇이었지? 그렇지.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 바로 아는 것이었잖아요. 베이컨은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러한 우상들을 타파하고 선입견이나 편견과 같은 비과학적인 이런 우상들을 타파하고 인간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 개선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따라서 1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우상 타파를 위해 채택해야 할 학문의 방법은 연역법이 아니라 참된 귀납법이다 라고 베이컨은 이야기하죠.
3번입니다. 철학의 제1원리로부터 지식을 추론하려 해선 안 된다? 아니죠. 데카르트는 연역법을 이야기하죠. 이런 철학의 제1원리로부터 지식을 추론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3번은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자명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나요? 아니죠. 모든 걸 의심해 보아도 방법적인 회의를 동원해 보아도 결국은 의심할 수 없는 자명한 진리는 찾을 수 없었어. 이렇게 회의주의적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데카르트는 의심하고 의심하다가 결국은 의심할 수 없는 자명한 진리를 찾아냈고요. 존재하고요. 그것을 철학의 제1원리다라고 명명하죠. 5번입니다. 진리 탐구를 위해서 전통적인 권위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 아니죠. 갑과 을 모두 이런 전통적인 권위를 맹목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반대하죠. 자, 우리가 3번 문제 선생님 보기에는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개념만 정확하게 정리되었으면 어렵지 않은 문항이었는데요. 중간중간 이제 선지에서 좀 낯선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수능시험장에서는 좀 당황할 수도 있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자, 9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제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리 연주자 같은 기술자의 조음은 그가 행하는 기능에 있다. 자, 피리 연주자가 피리를 부는 그 기능을 잘 행하면 그게 그의 조음이라는 거죠. 손, 발, 눈 같은 자연적인 기관들의 조음도 동식물 같은 자연적 존재들의 도움도 모두 다 기능에 있다. 자, 이 사상가는 지금 고대 서양 사상가인데 조음을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물이 자신의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해주는 그러한 탁월성을 갖추는 것, 그리고 실제로 잘 수행하는 것이 그 사물의 그리고 무엇이다? 목적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네요. 각 기술적 행위나 자연적 기관들의 목적이 있듯 인간이든 국가든 각각의 존재에는 고유한 목적이 깃들어 있다. 자, 고대 서양 사상가 중에서 이렇게 모든 만물들과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나름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본 사상가는 누구죠? 그래요. 이거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자, 최근에 평가원에서는 계속해서 아리스토텔레스 단독문항으로 굉장히 어렵게 까다롭게 출제하고 있는 거 친구들 알고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전반적인 목적론적인 그런 사고, 목적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 인간이든 국가든 각각의 존재에는 고유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라고 하는 건 결국 무엇이에요? 네, 조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조음은요, 하나의 조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상위의 조음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최고선, 최고의 조음인 무엇에까지 이르게 돼요? 행복에 이르게 되죠.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이러한 목적과 조음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기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엑설런트하게 잘 발휘하는 상태, 그것을 그는 뭐라고 정의하죠? 네, 그것을 바로 덕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선생님이 정말 꼼수 체크, 수특 강의할 때도요 그랬고 수완 강의할 때도 그랬고요. 정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올 때마다 언제나 얘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하는 대표적인 키워드 행복 떠올리셔야 되고요. 우리 옆구리 누가 쿡 찔리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이 뭐지? 하고 물어봐도 자동적으로 바로 나와야 된다 그랬어. 이 정도는 바로 딱 나와줘야 된다 그랬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이 뭐였어요? 그렇죠. 바로 나와야죠.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행복이잖아요. 자, 우리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은 삶은 개인과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자, 지금 개인이든 국가든 나름의 목적이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결국 그 목적은 어땠지? 궁극적인 목적은 최고의 목적인 최고선인 행복이었어요. 자,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좋은 삶, 이 좋은 삶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이 좋은 삶은 개인과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자, 맞는 내용이죠. 2번 니은 보겠습니다. 행복은 영혼의 탁월한 품성 상태라고 정의된다. 자, 정말 중요해. 정말 중요한 선지였고요. 여러분 아마 문제 풀 때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가장 대표적인 선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니은 한번 볼게요. 행복은 영혼의 탁월한 품성 상태라고 정의된다. 공부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한 친구들이 이거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매력적이야. 왜냐하면 일단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나오면서 행복 나왔죠? 영혼 나왔죠? 탁월성 나왔죠? 품성 나왔죠? 우리 다 아리스토텔레스 공부하면서 한 번쯤 들어봤던 말이거든. 근데 이게 너무나 매끄럽게 행복은 영혼의 탁월한 품성 상태라고 정의된다. 이러니까 이거 과연 누가 안 걸려 넘어질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충분히 당황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천천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행복?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행복 옆구리 툭 찌르면 바로 나왔죠. 어떻게 나왔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덕이 뭐였었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인들에게 이 덕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고유 기능을 탁월하게, 엑설런트하게 발휘하는 상태가 바로 덕이었어요. 자, 행복이라고 하는 건 그 탁월성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에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영혼을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으로 나누죠. 자,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바로 무슨 덕이었지? 지적인 덕이었어요. 그리고 영혼의 비이성적인 부분, 즉 감정이나 욕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성의 인도를 받아서 그러한 영혼이 비이성적인 부분의 영혼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거, 우리 그것을 품성적 덕이라고 공부했잖아요. 즉 행복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이런 것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요거를 천천히 이해했으면 다시 한번 니은을 봐요. 니은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행복은 영혼의 탁월한 품성 상태다라고 정의했어요. 자, 행복이 영혼의 탁월한까지는 어떻게 괜찮아. 근데 뭐가 틀렸지? 품성 상태라고 하는 말이 지금 확실하게 오답이다 이렇게 걸을 수 있어야죠. 자, 품성 상태라고 하는 말이 왠지 품성적 덕, 그러니까 맞는 거 아니야? 아니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그 영혼 중에서 비이성적인 부분이 이성의 인도를 받아서 탁월하게 기능하는 것, 그것을 그는 품성적인 덕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지 행복이 영혼의 탁월한 품성 상태야 이렇게 보지 않았죠. 여기 어디에 품성 상태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공부했느냐, 설 공부했느냐를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행복에 대한 정의가 절대 아니었고요. 영혼의 탁월한 상태, 영혼이 탁월하게 발휘된 상태는 바로 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덕조차도 이렇게 우리가 품성 상태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덕에는 지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이 있을 뿐이죠. 자, 니은은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디귿 보겠습니다. 좋음은 항상 그 자체를 위해 선택될 뿐 다른 것을 위해 선택되지 않는다. 자, 이게 만약에 최고의 좋음, 최고선이었다면 이렇겠죠. 하지만 이건 지금 뭐예요? 좋음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음은 어때? 다른 것을 위해서 점점 상위의 목적으로, 상위의 좋음으로 인도될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좋음이 항상 그 자체를 위해서 선택될 뿐 다른 것을 위해서 선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 되겠죠. 다소 까다로운 그러한 선지, 그러한 지금 문항입니다. 자, 리을 볼게요. 사물의 좋음과 목적을 알려면 그 사물의 고유한 기능을 알아야 한다. 자, 계속해서 윗글에선 얘기하고 있어요. 기술자의 좋음은 기능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 좋음이라고 하는 게 기능과 연관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요. 또다시 밑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실제로 잘 수행하는 것이 그 사물의 목적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한 사물이 자신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이 그 사물의 목적이다. 역시 목적 자체도 지금 기능과 연관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물의 고유한 기능을 알아야 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항 굉장히 어려운 문항이었고요.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공부할 때도 내용이 굉장히 많았었어.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꼼꼼히, 얼마나 촘촘히 깊이 있게 제대로 알고 있느냐를 정말로 수험생들의 약점을 잘 아는 평가원 출제자들이 허를 찌르면서 선지들을 너무나 정교하게 구성해 놓았습니다. 오답선지들 아무리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던 개념들과 잘 매칭시켜서 이거 오답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 한번 걸러내면서 풀어보았어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가의 유교 사상과 갑과 을의 입장을 나와 같은 순서도로 탐구하고자 합니다. 자, 중국의 유교 사상가래요. 갑입니다. 마음은 몸을 주재하는 것으로서 그 본체가 되는 것이 성이래요. 마음의 본체는 성이고 마음의 작용은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성과 정을 통괄한다. 심통성정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요. 성리학 주희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을 볼게요. 마음에는 모든 이치가 갖추어져 있어서 만사가 여기에서 나온다. 심증리를 얘기하고 있죠. 마음밖에 이치 없고 마음밖에 사는 없다. 자, 여기서는 사라고 했지만 친구들은 그저 물은 없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심외무리, 심외무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을은요. 양명학을 이야기했던 왕수인의 주장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순서도 찬찬히 분석해 봐야 되겠죠. 갑은 주희의 입장, 그리고 을은 왕수인의 입장입니다. 자, A에는요. 각각 예, 아니요. B에는 주희가 예라고 대답할 질문, C에는 왕수인이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두 사상가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입니다. 마음에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는 일이 경물인가? 자, 경물을 해석하면서 이것이 어떤 사물의 이치를 공부하세요. 자, 이치는 내 마음과 사물에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도 공부하셔야 합니다. 라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바르지 못함을 잡는 것, 바로 잡는다 라고 하는 내 마음을 바로 잡는다. 이렇게 경물을 해석한 건 누구만의 입장이죠? 그렇죠. 왕수인만의 입장, 양명학만의 입장입니다. 정리하기선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죠. 따라서 A에 들어갈 수 없겠네요. 자, 니은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 모두가 지닌 전리로서의 본성, 즉 본연지성은 선한가? 그렇죠. 기본적으로 맹자의 성선설을 두 사상가 모두 다 이야기하잖아요. 성선설을 계승하잖아요. 자, 주인은요. 인간 모두가 천리로서 본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찐 본성, 그 본연지성은 순선무악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어때요? 네, B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디귿 볼게요. 마음 밖에도 있고 마음 속에도 있는 이 일을 궁구해야 하는가? 또 친구들이 디귿 또 헷갈려 했을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를 궁구한다. 그리고 지금 B는요. 성리학의 입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리학에서 말하는 궁구하세요. 이것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세요.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세요. 이것만 또 너무 공부하다 보니까 마음 밖에 이치가 있는 건 알겠는데 마음 속에 있는 이도 궁구해야 되는가? 막 이런 게 헷갈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천천히 우리 기본을 생각해 보세요. 성리학의 기본은 뭐예요? 그렇죠. 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 안에 일단 천리로서의 본성 인의예지 내 마음 안에도 부여되어 있고요. 마음 밖에 있는 사물에도 부여되어 있다가 성리학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리학에서는 마음 밖에도 있고 마음 속에도 있는 그러한 일을 인정하겠죠? 그리고 그런 일을 열심히 궁구해야 한다라고 보죠.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디귿도 역시 맞는 내용이죠. 자, 리을 한번 볼게요. 치지를 위해서는 사욕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가? 자, 경물 치지의 그 치지죠? 그런데 우리 왕수인 입장에서 이 치지라고 하는 건 치양지였습니다. 자, 양지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발휘하는 이런 치양지를 하기 위해서는요. 사욕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죠. 그래서 존천이 거인욕을 얘기하면서 어때요? 자신의 양지의 발현을 방해하는 이러한 사욕은 제거할 것을 이야기하죠. 따라서 리을도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우리 11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세 서양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갑입니다. 신은 모든 선한 것의 이데아이자 인간의 최고선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자, 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세 기독교 서양 사상가예요. 그런데 이 신을 이야기하면서 이데아, 모든 선한 것이 이데아다라고 얘기하면서 플라톤의 사상을 원용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이 따라 나온다. 즉 최고선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삶이기 때문에 좋은 삶은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정신으로 누구를? 신을 무엇하는 것? 그렇죠. 사랑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자, 이데아를 이야기하면서 어때요? 신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에 대한 사랑의 윤리를 정립한 그리스도교 사상가 아우구스티누스가 되겠죠.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이 이야기한 지용, 절정, 지혜, 용기, 절제, 정의의 사주덕도 다 신에 대한 무엇으로 해석했어? 사랑으로 해석했잖아요. 을 보겠습니다. 신의 본질을 직관하는 것이 인간의 최종 목적인 궁극적인 행복이다. 자, 신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세 그리스도교 사상가야. 그런데 을은요, 지금 어때? 인간의 최종 목적인 궁극적인 행복이래요. 자, 인간의 최종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 최고의 선 그것이 행복이야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이잖아.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를 원용해서 신을 이야기했던 중세 그리스도교 사상가 아퀴나스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연적 욕구가 안식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 사람은 최종 목적에 아직 도달한 것이 아니다. 최종 목적을 위해서는 자연적 욕구를 잠재우는 신의 본질을 인식해야 하며 그 외의 지적인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즉 신에 대한 이런 신앙심 없이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때요? 최종 목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그리스도교 윤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역시 3번 3점짜리 문항이었습니다. 최근 중세 그리스도교 사상 난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죠? 자, 1번 보겠습니다. 도덕적인 선과 악이 발생하는 원인은 신에게 있다. 왜 틀렸지? 그렇죠? 자, 악은요 신에게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었어요. 신은 오직 선만을 창조했습니다. 악은요, 그렇죠. 인간의 자유의지 남용에 따른 그런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악이 발생하는 원인은 신에게 있지 않았죠? 2번입니다. 신에 대한 사랑이 없는 그러한 지혜는 결코 진정한 덕이 될 수 없다.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지혜, 용기, 절제, 정의라고 한 이런 덕들이 신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해석하잖아요. 따라서 사랑이 없는 지혜, 이건 진정한 덕이 될 수 없다라고 보겠죠? 11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철학적 사고와 신에 대한 믿음은 서로 모순된다? 아니요. 우리의 아퀴나스는 이성과 신앙이 철학과 그리고 이런 신학이 결국은 다 똑같이 신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철학과 믿음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보죠. 4번입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인간의 최종 목적이다. 자, 인간의 최종 목적은 아까 행복이다라고 했는데 그 행복이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 머무를까요? 자, 알기만 하면 뭐해? 그쵸? 신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때요? 신의 은총을 통해서 신과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단순하게 이렇게 아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5번입니다.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의 결합으로 지복이 완성된다. 자,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은 어디까지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인간의 덕이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인간적인 덕들이잖아요. 이런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이런 덕만으로 완전한 행복, 지극한 행복에 이룰 수 없죠. 왜? 두 사상가 모두 다 그렇죠. 신과 하나가 되는, 신의 은총을 통해서 신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를 때 최고의 행복, 최상의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1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갑과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래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정에는 희노, 애구, 애오욕 7가지가 있을 뿐이다. 7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단이란 선한 정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니 7정을 말하면 사단은 그 안에 들어있다. 7정이 사단을 포함한다. 질포사. 갑은요 이 선생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을입니다. 7정과 기의 관계는 사단과 이와의 관계와 같다. 자, 7정과 기의 관계, 사단과 이의 관계가 같대요. 7정과 사단이 발현, 즉 바라는 데에는 각각의 혈맥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는 이대로 바라고, 죄송해요. 7정은 7정대로 그 바라는 뿌리, 기원이 있고요. 사단은 사단대로 그 바라는 뿌리, 기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름에는 각각 가리키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와 이로 분류하여 소속시킬 수 있다. 즉 기가 바라고 이가 올라탄 감정, 그것이 7정이고 이가 바라고 기가 따른 그러한 감정이 사단으로 7정과 사단의 그 발의 원천은 각각 이와 기로 나누어진다. 이황 선생님의 사상이었습니다. 자, 이가 이황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한 것 한번 골라볼게요. 1번입니다. 사단과 7정의 발생 근원이 각각 따로 있음을 왜 모르십니까? 자, 이는요, 사단과 7정의 발생 근원이 똑같이 기발이다라고 보잖아요. 기발 이승 1도설이잖아요. 기발만 인정하잖아요. 따라서 이는 사단과 7정의 발생 근원이 각각 따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오히려 따로다라고 본 사상가는 이황이기 때문에 1번은 을이 갑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사단과 7정은 모두 성이 발현한 정임을 간과합니다. 자, 사단과 7정은 둘 다 성이, 즉 마음의 본체인 그 성이 발현한 정, 감정이란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아니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꺽쇠친 이 부분. 사단과 칠정은 모두 성이 발현한 정이다 라고 하는 건 성리학의 기본이잖아요. 성리학의 기본을 두 사상가 모두가 다 인정하기 때문에 네, 이가 이왕에게 왜 이걸 간과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자, 1, 2번 모두 맞지 않았습니다. 3번 볼게요. 사단은 순선하지만 질정은 악으로 흐를 수 있음을 왜 간과하십니까? 자, 사단은 순선무악하고요. 순선무악한 도덕감정이고요. 질정은 선과 악의 가능성이 모두 있기 때문에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가선가악한 일반적인 감정이다. 우리 여기 역시 꺽쇠친 내용도 역시 어때? 성리학의 기본 입장이야. 따라서 두 사상가 모두가 다 인정하기 때문에 이걸 간과한다라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4번 볼게요. 이와 기는 개념적으로 서로 구분될 수 없는 관계임을 간과한다? 자, 여러분 성리학의 기본이에요. 역시 4번도. 이와 기는 개념적으로는 구분될 수 있죠. 개념적으로는 오히려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와 이는 원리, 기는 재료 이렇게 머릿속에서는 섞일 수 없는 이기불상자배 관계로 구분될 수 있는 관계다라고 두 사상가 모두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할 수 없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이는 스스로 작용할 수 없으며 즉 스스로 발할 수 없으며 기만 발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즉 이는 발할 수 없고 기만 발한다. 이것은 누구만의 입장이야? 그렇지. 이만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가 이왕에게 이걸 왜 모르십니까? 라고 비판할 수 있겠네요. 자, 의외로요. 지금 배점은 높은데 친구들이 어때요? 네, 5번 충분히 맞출 수 있었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네, 기발의 인정만을 이야기했던 이와 이발과 기발이 모두 가능하다라고 보았던 이황의 사상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아무리 매력적인 오답이 있어도 확실한 정답 5번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은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13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국가는 철학자, 즉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다스려야만 하다. 국가가 철학자가 다스려야 하는데요. 철인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일단 플라톤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현재 국가를 다스리는 자, 즉 최고 권력자가 진실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지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에게 나쁜 것들을 종식시키고자 한다면 정치 권력과 지혜에 대한 사랑이 한데 합쳐져야만 한다. 철인왕, 철인 통치를 이야기했었던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각 계층이 각자 해야 할 일에 충실한 것이 정의이다. 그렇죠? 정의라고 하는 건 각 계층,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가 각자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잘해서 서로 조화를 이룬 상태, 그것을 정의다라고 플라톤은 보죠. 2번입니다.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사유재산이 허용되는 계층이 있죠. 당연히 생산자 계층은 사유재산이 허용됩니다. 이상 국가를 구성하는 세 계층 모두에게 공통된 덕 있죠. 우리 너무너무 그동안 여러 번 우리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하면서 공부했던 그 공통된 덕이 뭐지? 그렇지, 절제잖아요. 절제. 절제는 내 모든 계층에게 있어서 공통된 덕이었습니다. 국가 전체의 좋음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자, 국가 전체의 좋음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아니요. 이 철학자, 이 사람이 바로 무엇이야? 선의 이데알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선의 이데알을 인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어때요? 국가 전체의 좋음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죠. 존재할 수 있었고요. 그가 바로 철학자이며 그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플라톤은 보는 거죠.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13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입니다. 절제의 덕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상 국가의 통치가 될 수 없죠. 기본적인 공통된 덕이 바로 이 절제인데 그 절제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통치자가 될 수 있겠어요? 통치자는 지혜와 용기와 절제를 모두 겸비한 그런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자, 13번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14번 넘어가 볼게요. 가의 사상가, 사회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을 자, 나와 같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때 A, B, C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한번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입니다. 인간이 국가 속에서의 구속을 스스로 부과하는 원인과 목적은 자기 보존과 그로 인한 만족된 삶을 위해 전쟁 상태로부터 벗어나려는 데 있다. 즉,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 보존과 그로 인한 만족된 삶을 위해서 국가 속에서의 구속을 받아들이고 계약에
동참하게 되었다. 계약을 맺게 되었다. 자, 이렇게 주장할 만한 사회사상가 누가 있죠? 그렇지, 갑은 홉스가 되겠네요. 따라서 A에는요, 갑만의 입장, 즉 홉스만의 입장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을입니다. 인간은 모든 분쟁의 옳고 그름을 가려 판단할 권위를 가진 그러한 입법부를 지상에 설정함으로써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국가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자, 역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국가의 상태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회계약론자일 텐데 그 사회계약론자인 을은요. 모든 분쟁의 옳고 그름을 가려 판단할 권위를 가진 입법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을은 누구지? 그렇죠. 자연 상태에서는 각 개인이 어때요? 자연권을 가지고 자연법을 집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죠.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 간에 어떤 다툼이 생기거나 혹은 자연권 이런 것들, 자연권을 행사하고 자연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충돌이 생길 때 그것들을 옳고 그름을 판단해줄 공통의 재판관이나 공통의 중재자가 공통의 법률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자연 상태에서의 평화는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이지 완전한 평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민들은 자신의 재산권이나 또 이러한 자연권을 더 잘 보장받기 위해서 어때? 입법부를 설정함으로써 자연 상태에서 국가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로크의 입장이 되겠죠. 자, 아까 갑은 홉스였고 을은 로크였습니다. 따라서 A에는 홉스만의 입장, B에는 홉스와 로크의 공통점, 마지막 C에는 그렇죠. 로크만의 입장이 들어가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찬찬히 1번부터 누구의 입장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홉스와 로크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사회계약의 주체가 국가의 주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자, 사회계약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시민들이었죠. 자, 시민이 국가의 주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자, 홉스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할 거야. 왜냐하면 사회계약의 주체는 시민이지만 국가의 주권은 홉스 입장에선 누가 갖죠? 군주가 갖기 때문에 네, 분명히 맞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반면에 로크는 시민들이 주권을 갖는다. 국민이 주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국민 주권을 이야기하잖아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로크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의 입장이야? 홉스만의 입장으로 성립할 수 있죠. 자, 14번의 답은 우선 1번이 됩니다. 자, 2번 넘어가 볼게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은 분할되어야 한다. 로크는 인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권력의 분할, 우리 로크는요. 네, 두 개로 국가의 권력을 나누어야 한다. 그래서 입법부와 그렇죠. 또 집행부, 행정부를 이렇게 구분할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반면에 홉스는요. 이렇게 네, 국가 권력을 분할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홉스는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견제받지 않고 또 나누어 줄 수 없는 강력한 그러한 힘을 가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런 절대 군주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2번 어떨까?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은 분할되어야 한다. 홉스는 분명하게 반대할 내용이에요. 따라서 A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B니까요. 공통된 입장이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국가 성립의 유일한 목적은 개인의 생명권 보장이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생명권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건 맞아. 그런데 여러분, 유일한 목적이 생명권 보장 때문인가요? 아니죠.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때요? 우리 로크만 생각해보아도 우리가 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만든 이유는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있지만 또 우리 로크는 재산권 이런 거 굉장히 중시 여겼다라고 했었잖아요. 소유권 이런 것들 보장받는 거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한 목적이 생명권 보장이다. 아, 이건 너무 얕은 함정. 근데 틀린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공통점이 될 수 없겠네요. 4번 볼게요. 자, 입법부가 지닌 권력은 제한될 수 있어도 철회될 수는 없다. 로크가 분명히요, 이 입법부의 어떤 권력을 굉장히 중시한 건 사실이에요. 입법부의 권력이 어떤 행정부, 집행부의 권력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 입법부가 지닌 권력의 근원도 어디까지나 시민에게 있고요. 그 시민이 입법부를 믿고 맡긴 거죠. 시민으로부터 신탁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지닌 권력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어때요? 그렇죠. 자연법의 아래서 행사를 해야죠.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과 시민들의 기본적인 자연권을 입법부가 만약에 침해한다면 시민은
입법부에게 주었던 권력을 어때요? 다시 철회하고 회수할 수 있는 저항권을 갖는다라고 로크는 인정하잖아요. 로크가 저항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철회될 수 있죠. 따라서 4번도 역시 답이 될 수 없겠네요. 자, 5번입니다. 사회계약 이후에는 개인이 아닌 국가만이 처벌권을 지닌다. 자, 누군가가 어때? 어떤 범법 행위를 저질렀어. 범죄를 저질렀어. 그럴 때 사회계약 이후, 즉 국가가 구성된 이후에는요. 그런 사람을 처벌할 권리는 우리 개인이 갖는 게 아니죠. 누가 갖는 거였지? 그렇죠. 국가만이 법에 따라서 이런 처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법에 따라서든 혹은 국가 그 군주의 어떤 권한이든 사회계약 이후에는요. 개인이 아닌 국가만이 처벌권을 지닌다라고 한 입장은 홉스와 로크 모두가 다 인정할 내용이죠. 따라서 어때? 이거는 B, C가 아니라 어디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그렇죠. B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4번에 이 5번 같은 선지도요. 최근에 계속해서 평가원에서 비슷한 뉘앙스의 어떤 제시문들, 선지들 이런 거 주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좀 암시를 했었고요. 특별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수능 완성 교재 130페이지에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가 있거든요. 130페이지가 실전 모의고사 푸는 문항인데 그중에 16번 문항 보면요. 이런 로크가 사회계약 이후에 개인이 아닌 국가만이 처벌권을 지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내용들 나오면서요. 사회계약론자라면 이거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공부하고 또 생각한 바 있습니다. 14번의 답은요. 아까 1번으로 같이 정리했었죠. 자, 15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근대 한국 사상가 갑가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으로 골라보겠습니다. 갑입니다. 의복, 식용, 기용의 약물, 서양의 물건이 하나라도 있으면 모두 태워버려야 한대요. 그리고 지극히 올바른 우리의 도를 밝혀서 백성을 교화시키고 인애와 윤리를 넓혀가야 한다. 서양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 모두를 배척하고 있는, 반대하고 있는 위정척사 사상이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볼게요. 오랑캐 땅에서도 효제 충신의 도는 해와 별처럼 빛나서 버릴 수 없는 것이다. 바뀔 수 없는 도와 바뀔 수 있는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도를 잘 시행한다면 서양의 길을 행하는 것도 매우 쉬울 것이다. 그렇죠. 동도서기론입니다. 물질 문명은 서양의 것을 취하되 정신문화는 어때? 유교적인 성리학적인 기본을 잃지 말자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상이죠.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친의 이익을 도모하지 말고 충효의 도의를 지켜야 한다. 화친, 자 다른 나라, 여기선 서양을 얘기하겠죠. 서양과 화목하게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도리, 우리 성리학의 그 바른 길을 지켜야 한다. 그렇죠. 위정척사 입장 맞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서양의 정치체제를 수용하고 외국과 화합해야 된다. 자, 동도서기는 어디까지나 물질 문명, 물질 문화를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자는 거죠. 서양의 정치 체제를 수용하자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어떤 성리학적, 유교적인 통치 질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서양의 정치 체제를 수용하자. 그럼 뭔가 어떤 혁명도 인정하는 거고요. 어떤 민주적인 그런 것들도 인정하자는 건데 아니잖아요. 동도서기론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니은은 틀렸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디귿 볼게요. 서양의 종교와 도덕, 즉 서양의 어떤 정신 문명입니다. 이것으로 동양의 유학 정신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위정척사는요. 서양의 물질과 정신을 모두 반대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문화 대체해서는 안 된다라고 볼 거예요. 동도서기도 역시 종교와 도덕과 같은 이러한 정신문화는요. 서양의 것을 반대하고 우리의 것을 지켜나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두 사상 모두의 공통점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리을 볼게요. 만민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신문질서를 폐지하세요. 아니죠. 위정척사 사상 그렇게 보지 않았고요. 동도서기도 만민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신분질서를 폐지하자 이렇게 급진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15번은 기역과 디귿이 답이 되겠네요. 자, 16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6번도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항은 좀 아니었어요. 우리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찬찬히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에 도덕 법칙. 나는 이 둘을 마치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것처럼 찾거나 추측하지 않는다. 별이 빛나는 하늘과 도덕 법칙 하면 바로 나오죠. 칸트의 글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둘을 눈앞에서 보고 나의 존재 의식과 직접 연결시킨다. 도덕 법칙은 나의 인격성에서 출발하고 잠든 무한성을 갖는 그러나
지성에 의해서만 감지되는 세계, 즉 예지계 속에서 나를 나타낸다. 예지계와 나의 연결은 결코 우연적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필연적임을 나는 인식한다. 자, 칸트의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찬찬히 골라볼 거예요. 자, 16번 문항도 친구들이요. 또 연계교재가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거든요. 자, 일단 한번 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보편적 도덕 법칙만이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괜찮아 보이죠? 되게 매력적이죠? 자, 근데 이거 어디가 틀렸지? 보편적인 도덕 법칙만이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자, 명령은 두 가지 명령이 있었잖아요. 무슨 명령? 정언 명령과 무슨 명령? 가언 명령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보편적 도덕 법칙이 바로 뭐였어? 정언 명령이었죠. 자, 따라서 보편적인 도덕 법칙만이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아니에요. 때로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아닌 그런 조건이 붙어있는 이런 가짜 명령들, 이런 것도 가언 명령의 형태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칸트가 인정했기 때문에 보편적인 도덕 법칙만이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네, 이것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자, 2번도 만만치 않은 선지야. 1번 지금 선지 분석도 겨우겨우 우리가 되게 막 긴장하면서 했는데 2번에서 다시 한번 헉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신과 인간 모두에게 도덕 법칙이 의무로 부과될 수 있다. 자, 도덕 법칙이 의무로 부과된다는 건 칸트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아는데 신과 인간 모두에게라고 하는 아리송한 표현이 나왔어. 여러분들 올해 수능 특강에서 아주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던 표현이 있어요. 수능 특강 113페이지에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고 우리 꼼수 체크할 때도 수능 완성할 때도 계속해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자, 칸트에게 있어서 도덕 법칙이 명령하는 그 필연성, 그거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말미암아 그 도덕 법칙이 명하는 바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필연성, 그것을 칸트는 의무라고 하면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에게는 어디까지나 어때요? 도덕 법칙이 의무로서 부과된다. 자, 인간에게는 도덕 법칙이 의무로 부과된다라고 하는 구절이 수능 특강에 분명히 제시가 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지? 앞에 신과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불완전성 때문에, 유한성 때문에,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도덕 법칙이 의무로 부과되는 것이지 신과 인간 모두에게 이것은 칸트 입장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항이다. 그렇죠? 자, 3번입니다. 의무로부터 비롯된 모든 행위는 의무에 맞는 행위에 속한다. 자, 오히려 3번이 답인데 3번을 딱 읽었을 때 별로 느낌이 썩 정답 같지가 않아. 그렇죠? 그런데 3번 정답 맞아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칸트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 자, 내가 의무를 지킬 거야. 이런 의무의식에서부터 비롯된 행위를 생각해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의무가 뭐라 그랬지? 의무는 도덕법칙에 대한 그러한 존경심으로 인해서 그 도덕법칙이 명령하는 바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 그것을 의무다라고 칸트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무를 지킬 거야, 나는 그 의무를 따를 거야 라고 하는 의무로부터 비롯된 그 동기가 순수한 그런 행위는요, 의무에 맞는 행위가 되죠. 자, 그동안 주로 어때요? 모의고사에서는 어떻게 나왔었지? 이게 거꾸로 뒤집어 나왔죠. 의무에 맞는 행위는 그렇지, 다 도덕적인 행위다. 그건 분명히 오답이었어. 자, 겉으로 의무에 맞는 행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도덕적인 행위는 아니었어요. 분명히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였어요. 그 얘기는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가 의무에 맞는 행위에 속한다. 맞는 말이죠. 자, 3번 역시나 친구들이 기존에 본 적이 없는 그런 낯선 선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찬찬히 그 의무라고 하는 건 도덕법칙이 명령하는 바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이야. 그런데 그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 이것을 칸트는 강조했고, 그렇게 비롯된 행위는 의무에 맞는 행위에 속한다. 즉 도덕적인 행위가 된다. 의무에 일치하는 행위가 된다. 네, 당연히 문제가 없는 진술이에요. 따라서 16번의 답 3번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번 볼게요. 개인의 주관적인 행위 규칙은 보편적 도덕법이 될 수 없다? 아니죠. 이거 계속해서 연계교재에도 또 모의평가에도 여러 번 나왔던 표현입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행위 규칙이 100% 다 보편적 도덕법칙이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개인의 주관적인 행위 규칙 중에서 보편화될 수 있는 그러한 법칙들이 도덕법칙이 될 수 있죠. 개인의 주관적 행위 규칙이 보편적 도덕법칙이 될 수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법칙의 지배하에 있지 않으며 도덕법칙에만 지배받는다?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왜 유한하고 왜 불완전하죠? 우리 인간은 자연법칙과 도덕법칙 모두의 지배를 받죠. 하지만 자연법칙의 지배만 받아서 본능대로 살아가는 동물과 달리 인간은 자연법칙의 지배도 받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도덕법칙에 따라서 행위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 도덕적인 자율적 인격의 주체이기 때문에 칸트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게 되죠. 따라서 도덕법칙에만 지배를 받는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번 문항도 역시나 굉장히 까다로운 문항이었습니다. 자, 17번 넘어가 볼게요. 근대 서양 사상가 갑,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보겠습니다. 갑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어떤 것을 의지하도록 이미 어떤 원인에 의해 결정되고 이 원인 역시 다른 원인에 의해 결정되며 이렇게 무한히 진행된다. 신, 즉 자연만이 자기 원인이다. 즉 신, 즉 자연만이 스스로가 자기 존재의 원인이 되어 존재하는 실체이다. 우리 신, 즉 자연이라고 표현해서 바로 알았을 거야. 근대 서양 사상가, 이러한 필연론을 이야기했던 그러한 근대 서양 사상가 중에서 신, 즉 자연이 유일한 실체다라고 보았던 그렇죠. 우리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스피노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을 볼게요. 결정론으로 자신의 자유를 숨기려는 자는 비겁한 자이며 자신의 실존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이었다고 증명하려는 자는 불순하다. 즉, 을은요. 자유에 대해서 지금 긍정하고 있고요. 또 실존은 우연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죠. 인간은 자유롭도록 운명지어졌다.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인간은 먼저 실존한 이후에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존재. 그런 의미에서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존재로 자유 그 자체는 선택할 수 없다 라고 보았던 그렇죠. 현대 실존주의 사상가 사르트르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1번입니다. 모든 일의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죠. 지금 분명히 필연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 어떤 원인에는 반드시, 어떤 일에는 반드시 발생하는 원인이 있다라고 보죠. 자, 2번입니다. 신은 모든 것의 내재적인 원인이 아니라 초월적인 원인이다. 아니죠. 스피노자는 신, 즉 자연이 모든 것의 내재적인 원인이라고 보았죠. 3번입니다. 실존이 자신의 본질에 앞서는 유일한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맞죠. 맞죠.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실존이 본질에 앞서죠. 4번입니다. 인간에게 자신의 선택에 따른 책임까지 요구해서는 안 된다? 아니요. 사르트르는 자유로운 존재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그런 인간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필연성에서 벗어나 행위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사르트르는 그렇게 보겠지만 어때요? 네, 스피노자는 인간에게 그런 자유의지는 없다라고 보겠죠. 자, 17번의 답은 그래서 3번이었습니다. 18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지배 없는 상태로서의 자유와 간섭 없는 상태로서의 자유가 충돌할 때 전자를 후자보다 우선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갑은요. 지배 없는 상태로서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공화국의 핵심이다. 공화국의 공공선은 지배 없는 상태로서의 자유를 추구하는 즉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추구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것을 의미한다. 자, 갑은요 공화주의 사상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을 볼게요. 자유라는 것은 한 사람 또는 일군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방임되어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에 관한 물음과 관련된다. 즉 자유를 지금 간섭이 없는, 간섭받지 않는 소극적 자유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것은 통제나 간섭의 근원을 묻는 적극적 의미의 자유와 구분된다. 우리 벌린의 자유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문항 지금 계속 한 문항씩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점짜리 문항으로 출제가 됐네요. 한번 기억 보겠습니다. 비지배의 자유를 실현하는데 법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아니죠. 공화주의 핵심,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실현하는 그 방법이 바로 법치였잖아요. 자, 이거 아주 쉽게 여러분들 금방 이건 틀린 선지야라고 하는 거 찾아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니은 볼게요. 자유는 천부의 자연권이 아니라 시민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유라고 하는 건 응애 태어날 때부터 그냥 날 때부터 부여받는 그런 어떤 천부 인권으로서의 그런 자연권이 아니라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 이거 어때? 공화주의에서 권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는 천부인권, 자연권이 아니었죠.
오히려 공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권리라고 하는 건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후천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었잖아요. 게다가 지금 갑은요, 어때?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지배 없는 상태로서의 자유의 핵심을 법치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시민들이 함께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통해서 자신의 자유를, 시민들의 자유를 지켜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는 타고나는 자연권이 아니라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디귿 볼게요. 선한 의도를 가진 간섭도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그렇죠. 자유주의자들은 우리를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잔소리 같은 그런 간섭 있잖아요. 그것이 나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몸에 나빠, 저렇게 하면 너한테 안 좋아, 이렇게 선한 의도를 가진 그러한 간섭이라 할지라도 네, 어때요? 간섭 없이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보죠. 자, 리을입니다. 국가의 모든 간섭이 사라져야지 자유가 보장된다. 이거는 갑을 둘 다 아니라고 하는 거 아시죠? 갑과 을 모두 다 법에 따른 그러한 간섭, 법에 따른 어떤 자유의 제한 이런 것들은 인정하고 있잖아요. 법에 따른 정당한 간섭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18번의 답은요. 니은과 디귿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회사상가 갑을병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갑입니다. 경쟁은 우리 행위들이 서로 조정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래요. 경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계획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우리를 노예의 길로 안내할 뿐입니다. 즉 오히려 이렇게 계획을 통해서 어떤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걸 노예의 길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자유로운 어떤 경쟁 질서, 시장의 자생적인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죠. 갑은 하이에크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을입니다. 경쟁에 내맡기면 최선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은 지나친 낙관이다. 이것은 유효 수요의 부족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경기 침체, 경제 대공황의 원인을 유효 수요의 부족으로 보았던 수정자본주의자 케인즈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경쟁 대신에 연합이 필요하다.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 그것이 들어서는 공산사회에서는 계급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공산사회 나왔으니까 마르크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겠네요. 자, 각자가 각자에게 할 수 있는 비판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크, 케인스, 그리고 마르크스가 되겠죠? 자, 1번부터 한번 분석해 볼게요. A입니다. 하이에크가 케인스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시장에서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걸 왜 간과하십니까? 자, 시장에서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건 자본주의의 기본이야. 그런데 하이에크와 케인스는 모두 다 자본주의 사상가잖아요. 신자유주의와 수정자본주의 모두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어때요? 네, 괄호친 이 부분은 하이에크와 케인스 모두가 인정할 내용입니다. 케인스가 간과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B 한번 볼게요. B는 이번엔 거꾸로 케인스가 하이에크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 맞나 보겠습니다.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복지 정책을 축소해야 함을 왜 간과하십니까? 하이에크는 기본적으로 복지 정책을 축소할 것을 주장했죠. 따라서 하이에크가 복지 정책을 축소해야 함을 간과했다라고 볼 수 없고요. 케인스가 빈부격차의 완화를 위해서 복지 정책을 축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죠. 따라서 2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3번입니다. 이번에는 마르크스가 케인스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시장의 역할만으로는 실업 해소에 한계가 있음을 왜 모르십니까? 케인스는 시장에게 내버려두면 시장의 역할만으로는 실업 해소에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인식했고요. 그래서 국가가 다양한 대규모 어떤 공공정책을 통해서 내 유효 수요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창출하는 완전 고용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런 여러 정책들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보죠. 따라서 케인스가 이런 내용을 간과했다라고 비판받을 수는 없겠네요. 자, 4번입니다. 이번에는 D와 F가 되겠습니다. 자, 하이에크와 케인즈가 마르크스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 맞는지 볼게요. 자본주의에서도 인간의 자유실현이 가능하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두 자본주의 사상가가 사회주의를 주장했던 마르크스에게 자본주의에서도 인간의 자유실현이 가능해. 그거 너 왜 모르니?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마르크스는 공산사회가 실현돼야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앞에서 이렇게
개인의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 이것이 들어서는 공산사회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보았는데요. 우리 어때요? 갑이나 을은요, 자본주의에서도 인간의 자유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 볼게요. 자, 이번엔 거꾸로 마르크스가 하이에크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로 인해 인간은 노예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아니요, 하이에크는 이거 모르지 않았고요. 이렇게 주장하죠. 그리고 마르크스가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인간을 노예의 길로 전락시킨다라고 보지도 않을 거예요. 따라서 5번은 답이 될 수 없겠네요. 자, 마지막 문항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그리고 사회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우리 아테네의 통치 체제는 이웃의 제도들을 모방하지 않았다. 우리가 다른 누구를 흉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웃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우리의 정치체제, 아테네 통치체제가 그렇죠, 직접 민주주의 체제였다는 건 다 알고 있죠? 이것은 민주주의라고 불리는데 권력이 전체 인민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유명한 페리클레스의 연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을입니다. 시민들이 정치적 문제들과 관련된 심의를 할 때 그들은 의견을 교환하고 자신의 지지 근거들을 논의한다. 여기서 필요한 어떤 이성? 공적 이성이라고 한 표현 나왔네요. 자, 이것은 기본적인 정의에 관련된 시민들의 숙고와 심의를 특징 짓는 능력이다. 자, 뭔가 지금 심의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공적 이성이 나와 있고 정의가 나와 있어. 을은 누굴까? 그렇지, 롤스가 되겠죠, 롤스가.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지막 문제에서도 여전히 이번 수능은 연계교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정말로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수능 특강까지는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 우리 특별히 이제 앞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예비 수험생들 잘 기억해 두세요. 수능 특강뿐만 아니라 완성까지도 반드시 가져가야지 여러분들 1등급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풀고 있는 20번 문제 다 수능 완성에서 거의 뭐 직접적으로 다 연계가 된 그런 문항입니다. 자, 수능 완성 100페이지 그리고 98페이지에 각각 페리클레스의 어떤 이런 민주주의 기본 입장들 문항, 관련 문항 1번 문항으로 소개가 되어 있고요. 자료에 제시문에 롤스의 공적 이성에 대한 내용들이 실려 있어요. 선생님이 수능 완성 강의할 때 롤스 하면 공적 이성 나온다. 시민민주주의는 공적 이성, 롤스의 시민민주주의는 공적 이성이 키워드입니다. 여러 번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거든요. 아,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사회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거 한번 이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은 주권자이지만 공직을 직접 담당할 권한은 없다? 아니죠. 우리 직접 민주주의를 생각해 보세요. 공직도 시민들이 직접 담당하죠. 2번입니다. 시민의 재산 규모에 비례하여 발언 기회를 부여해줘. 부자면 많이 발언할 수 있고 가난하면 조금 발언할까요? 아니죠. 어때요? 재산의 규모에 비례해서 이렇게 정치적 발언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페리클레스는 또 고대 아테네의 이런 민주주의는요, 어때요? 시민들이 돈이 얼마나 많냐, 적냐,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냐, 낮냐가 아니라, 그렇죠, 누구나 평등하게, 또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3번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개인의 정치적 의견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죠. 네, 롤스는 이렇게 끊임없이 동료 시민들과 이렇게 심의하면서 개인의 정치적 의견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20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의사결정의 정당성은 심의 절차보다는 결론의 내용에 달려있다? 아니죠. 결론의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절차에 달려있다라고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정치 참여의 권한이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죠. 2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마지막 문항까지 또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수능 공부 준비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윤사 공부한 친구들, 우리 1번 문항 기억해 보세요. 맹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멋진 크고 넓은 도덕적인 기상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여러분들 늘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도전 언제나 선생님이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